저희 오늘 촬영하는 곳이 그 근무하시는 네. 재단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또 다른 잡, 이중생활을 하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사실은 좀 좌불안석입니다. 왠지 사무실 가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저는 근데 와봤는데 디자인적으로 참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전시관 이런 경우는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너무 우리는 투머치, 네. TMI가 많죠. 네, 요란스럽지 않게 네. 그러나 핵심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이곳이 약간 선생님을 닮았네요. 요란하지 않고 실속이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감사합니다. 말로푸는 동학농민혁명사 썰 1894. 오늘의 키워드는 우금치입니다. 우금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금악동에 있는 고개 이름인데요. 해발 100m의 야트막한 고개로 과거 공주 남쪽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네. 여기 지명 유래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우금치잖아요. 네. 소우, 금알금인데 여기에 소도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네. 이 우금치에 소를 들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소도둑을 맞기 때문에 소를 데리고 가는 걸 금지한다. 네. 그래서 우금치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고개에 금 광맥이 있어가지고 금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소우자, 쇠금자, 그래서 우금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야, 여기 설이 많네요. 충남 공주시 견준산 기슭에 자리한 고개 우금치. 지금은 옛 고개 대신 왕복 4차선 터널과 인공 생태 도로가 들어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잇고 있다. 우금치는 해발 고도 100m로 낮은 고개지만 한국 근대사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성패를 가른 최대 격전지였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금치에 모인 숫자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도 있고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만 정도가 적정한 숫자가 아닐까. 1차 봉기는 분명히 전봉준, 김계남 그리고 손아준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농민군 숫자였는데 2차 봉기는 대일 항쟁 또는 반회세 그리고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최시영의 북접 세력. 그때 최시영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병희가 했고 서로 합쳐졌는데 1차 봉기 후 동학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한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조정을 장악하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숨을 고르던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 봉기에 나선다. 1차 봉기 때와 달리 2차 봉기에선 동학농민군이 눈에 띄게 불어난다. 충청도에 기반을 둔 최시영 휘하에 북접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단의 인정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최우선에 둔 북접. 조선 조정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항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혁명에 가담하기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처음으로 한데 뭉친 남접과 북접. 그들은 관군의 근거지인 공주로 북상한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전주 화약인데 휴전 상태에서 일본군하고 청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청일전쟁도 벌어지고 경복궁 점령 사태도 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태가 조선 민중들한테 번져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은 포로가 됐다. 당시 동학군 내의 경문이라든가 어떤 선전에서도 왕을 구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본군들은 청나라 군대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군과 동학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학군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남접과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던 북접이 연합을 해서 북상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동학농민군이 공주로 가게 되는데 공주로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네. 서울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로 직항하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도로가 그렇죠. 있다. 전봉주는 우금치를 거쳐서 서울로 직항했고, 지금 고속도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네. 그리고 김계남은 청주로 가고, 지금 고속도로 치면 중부고속도로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비유였죠. 네. 중부고속도로 가는 병이 있는데, 네. 전봉준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주였습니다. 그럼 조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이 공주에 모여있네? 그럼 공주에 있다는 얘기는 한양까지 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알아차렸겠네요.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진압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도순무영이라고 해서 신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순무사로 임명을 하고, 이규태를 좌선봉, 이두항을 우선봉 이렇게 임명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자 충청 가명이 있던 공주. 강과 산으로 막힌 천혜의 요새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라를 굳건히 지켜낸 거대 산성 공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공주야말로 혁명의 확대를 위해 동학 농민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 공주라는 곳이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강을 끼고 분지로 되어 있고 또 남쪽으로도 산이 이렇게 뺑둘러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삼국시대에도 군사 요충으로도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관해난 때도 인조가 피난 와서 오는 곳이 공주입니다. 산성 같은 군사 요충이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작전사령부, 그렇지 참모본부가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심적인 군사 요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농민군 토벌 진압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었느냐? 일본군에게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19 후비보병을 조직해가지고 조선에 파견하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지휘를 받게 된 그런 요즘 말로 것입니다. 하자면 전시 작전 통제권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작전권이 우리 조선 관군에게 있지 않고 일본군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군과 관군이 같은 편이 되었고 네. 동학 농민혁명군과 공주에서 대격전을 벌이게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죠. 농민군이 공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금치, 그다음에 이인, 효포 이런 지역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농민군은 한 부대는 효포와 웅치 쪽으로 해서 공주의 동쪽으로 들어가고 네. 다른 부대는 이인으로 해서 남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러면 공주에서 대격돌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그 인접 아래쪽에서, 지역에서 전투가 네. 벌어졌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인 전투가 벌어졌고 초기의 전투에서는 농민군이 뭐 완벽하게 패배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서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뒤에 호포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규모가 적었어요. 그래서 일부 농민군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큰 타격은 입지를 않고 2차 봉기가 일어난 10월 한 중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에 농민군과 관군과 일본군 사이에 여러 전투가 국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금치에서 전면전을 벌이기 전 공주로 진격하려는 동학 농민군과 그들을 막으려는 일본군과 조선 관군 사이에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확연하게 승패가 갈린 건 아니지만 동학 농민군은 전투에서 고전한다. 고지를 점령한 채 우수한 화력으로 공격하는 일본군과 조선 관군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군이라면 그냥 무능한 군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금치 전투 때 보면 관군도 잘 싸워요. 일본군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농민군이 우금치로만 공격한 게 아니고 강 남쪽의 삼면, 이 산세 세 방향을 같이 공격합니다. 소규모의 관군들이 다 방어를 해내고요. 이제 웅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당시 관군이었던 홍은섭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작가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죠. 농민군의 세력은 과연 듣던 바와 같이 산과 들을 덮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농민군은 벌떼처럼 새 길로 나란히 진격해왔다. 한나절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다. 해질 무렵 적 70여 명을 죽이고
대포 2대 등을 빼앗자 적세는 점점 꺾이더니 조금씩 후퇴하여 건너편 시야산으로 후퇴했다. 토벌 진압군의 입장에서 남긴 기록이지만 또 그 안에서 농민군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농민군의 화력이라든지 이런 전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군의 기록 같은 걸 보면 늘 재밌는 게 적의 동태를 살피고자 전투에서 이기고자 정말 열심히 기록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훗날 이 자료가 동학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료가 될 줄. 그렇죠. 네.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네. 네.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는 벌어지게 거거든요. 됩니다. 우금치의 그 지형이 남쪽은 농민군들이 밑에서 올라가야 되고 네. 북쪽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마다 관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많게 3만 정도 농민군이 그 주변에 있었고 관군이 2,500명 그리고 일본군이 200명 그래서 2,700명 대 3만 이 정도 되는 거죠. 11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에 이 공간에서 50여 차례 전투가 벌어지게 11월 되고 달이면 가장 추운 정말 추울 때인데. 그때 상당히 많은 눈이 왔었다. 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으로 기록되는 우금치 전투.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은 처절한 패배를 맛본다. 하지만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일본군의 강력한 기관총 세례에도 좁은 언덕 사이를 끊임없이 돌격한 동학농민군. 우금치만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쌓여가는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서라도 마지막 고지인 우금치를 넘으려 사력을 다하지만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만다. 빠져나갈 데가 없고 네.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죽었다는 기록을 보면 이건 전투가 아니고 거의 학살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좌선봉장 이규태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네. 죽음을 무릅쓰고 앞을 다투어 기어오르니 저들은 무슨 의리이고 무슨 담약인가. 저들의 행동을 말하고 생각하며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하다. 만약 병력이 전후 좌우에서 방비를 하지 못하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면 맹렬히 밀어붙이는 기세에 마침내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야, 이 선봉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선봉장도 약간 겁을 먹었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려웠지만 이 우금치를 넘지 않으면 일본을 몰아낼 수가 없고 또 일본을 몰아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두려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에는 고갯길, 좁은 고갯길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돌격대 같은 걸 편성해서 계속 공격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4, 50명이 정말 10번 이상 수십 차례 돌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전봉준 공초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 총 4번 정도의 총공세를 했다. 그 총공세 하나 안에서 또 수많은 돌격이 있었겠죠. 처음 2번 공격이 끝나니까 병력이 3,000밖에 안 남더라. 마지막 2번의 공격이 끝나니까 500명밖에 안 남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전사했느냐? 사실 고개에서 40명, 50명이 돌진하다가 총에 맞아 퍽퍽 쓰러져 버리면 그 뒤에 있는 100명,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공격을 또 감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7, 80%의 병력들이 와해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농민군이 이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서 네. 희망이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무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총 때문에, 화력 때문에 졌을 것 같은데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높은 고지에서 방어를 하려는 군인들은 은폐, 엄폐 해가지고 총을 쏘고 그렇죠. 밑에 있는 부대원들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수류탄으로 그 고지를 터뜨리는데 이때 수류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랬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일단 화력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였겠죠. 우선 이제 화력 싸움에서도 그렇고 훈련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무기가 일본군의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 같은 건데 단발식이지만은 강선총이라는 거예요. 농민군 같은 경우는 일부 노획한 약간의 좋은 총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화승총이었다고 그러는데 화승총이라는 건 사거리도 짧지만 이게 강선이 없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총을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실제로 20m, 50m까지 돌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마루에 있는 방어진지를 공격하는 방식은 지금도 박격포나 대포로 공격하고 양쪽으로 접근해서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갯길 양쪽을 타기도 힘들어요. 저격에 노출되고 총 사거리와 명중률이랑 거의 4-5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 고갯마루로 돌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는 강선총한테는 뭐 그냥 표적이에요. 저 이때 기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준 사격에서 탕탕탕 쏘는데 우리는 이러다가 총 아니고. 맞아 죽고 또 뒤에 사람 죽고 현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연산 쪽에서 한 명이 죽었다. 이래서 그 사람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200명 그런 중에 정도. 한 명, 네, 그렇죠. 만여 명이 죽었는데 2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죽었다는 건 그 얼마나 사륙의 네. 현장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금치 전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정봉준의 전략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 조금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공주로 갔어야 되느냐. 당시 농민군은 야포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력은 많고 의지는 투철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전투와 같이 힘든 전투를 수행할 만한 조직적인 전술 능력 훈련은 잘 안 됐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금치 전투 같은 것도 돌격대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1차 대전 때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 같은 선진군대도 돌격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1년 이상 훈련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기록이 잘 안 남아있지만 과연 그런 훈련을 했을까? 그것은 그냥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죠. 우금치 전투에서도 전사자보다 도주해버린 병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갯길에 40-50명씩 집단으로 또 용감한 돌격을 했다는 거예요. 공주에서 이렇게 패했으니까 한양을 갈 수는 없게 됐네요. 그렇죠. 한양으로 가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총지휘관이 이제 네. 명령을 내려가지고 동학당을 모조리 사륙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을 다 모조리 다 씨를 말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선봉장 이두왕이 남긴 기록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봉장들이 할 일은 별로 없었나 봐요. 기록은 많이 남겼네. 뭐 자료를 남겨준 거는 고맙기도 한데 고맙다고 말하기는 좀 싶네요. 그렇죠. 네, 싫네요. 네. 관군이 동쪽 북쪽에서 공격해 올라가자 동학군은 남으로 도망했다. 관군이 그 뒤를 쫓아 사격하니 1000여 명의 적이 맞아 쓰러졌는데 마치 추풍 낙엽 같았다. 길에 버린 총과 창, 밭가에 널려있는 시체가 눈에 걸리고 발에 채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게 네.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렇지만 이제 농민군들이 이 패배 이후에 바로 꺾이지 않았고 계속 항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김덕명 대접주가 그 근거지로 삼았던 또 직강소가 있었던 그 금구 원평 구미란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뭐 역시 농민군이 패배를 당하고 많은 농민군들이 목숨을 잃고 이곳에는 현재 그 농민군의 집단 매장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맞아 결전을 벌였던 김제시 금산면 구미란. 이곳에서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목숨을 잃는다. 그때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무덤터. 이곳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동학농민군의 집단 매장지로 비참했던 1894년 그날의 잔상을 기록하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놀았던 놀이터입니다, 이곳이. 그 당시에는 봉분이 조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그라들었죠. 구미란 싸움이 끝나고 저희 증조부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사셨던 분들이 마을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피난을 가셨다가. 그런데 와보시니까 여기저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분들의 그 주검이 열려 있고 개가 시신을 훼손해서 물고 다니고 새가 쏘아먹는 광경을 보신 거죠. 인근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여기저기 있는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덤군이 여기 말고도 한 6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이제 지형이 변해서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태인에서 네.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도 역시 농민군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 이후에 전봉주는 더 이상 농민 군대로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해산 선언을 하고 후위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후에 동학군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흥 석대들이라는 곳에서 크게 전투를 벌이고 또 북쪽 농민군들은 갈라져가지고 네. 북향을 하게 됩니다. 보은에 가면 북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북쪽 농민군도 이제 더 이상 농민 군대로서 조직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아, 전 그 드라마를 그리고 싶네요. 패전하고 만난 전봉준과 김계남. 네. 만약에 만났다면 아, 우리가 꾸었던 꿈이 틀어졌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김계남은 분명히 난 아직 끝나지 않았네 네. 하고 난 치고 올라갈 거야 하고 갔겠죠. 뭔가 거대한 꿈이 부서지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전봉준이 체포되는 장소 우리가 피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김계남이 체포되는 장소가 종성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후에 도모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후의 항전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1회 때 네. 저희가 대둔산 때 그때가 나왔던 대둔산이 바로 맞습니다. 지금 1895년 이제 1월 24일에 네. 대둔산에서 농민군이 일본군에 의해서 25명이 목숨을 잃고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가 총에 맞아 죽은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지만 또 우금치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만약에 우금치 이 최후의 항전 때 관군이 일본군과 함께 편을 먹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끼리 편을 먹고 일본과 싸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그 이전부터 다시 그쵸, 살펴봐야 되겠죠. 싹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때 당시 조선 정부가 아 이런 건 잘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혁명이라는 게 패배를 한다면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압 토벌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생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보군을 조직하고 관군, 일본군이 농민군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그런 사륙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색출을 그러면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동학농민혁명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네. 그런 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선 정부에서는 기존의 향촌 질서를 활용해가지고 오가작통법이라든지 또 향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의 참여한 사람들 색출하게 하고 감시의 감시하게 시스템으로서. 하고 제가 우리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한 유해 성책이라고 있어요. 네. 유해가 만든 책인데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지역 마을에 농민군에 가담한 사람 명단, 민보군에 가담한 사람 명단 이걸 구분해가지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색출하고 처형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성군이나 민보군들이 과하게 원한을 거기에 풀기도 하고 동학에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고향이 있다고 해도 그 고향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산속으로 피신하거나 또는 섬으로 가거나 천도교, 천주교, 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있으면 그 종교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네. 의병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의병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동학에 참여한 내용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 이후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군의 가슴 아픈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평등한 세상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던 동학 농민군의 정신은 훗날 의병 활동과 3.1 운동의 뿌리로 이어지고 있다. 우금치 이야기를 준비를 많이 했고 자료를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는데요. 일단 한쪽은 화가 난다. 관군의 일본군과 함께 가담했던 사륙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쏟아지는 총탄으로 걸어 들어가는 농민군들의 모습이 약간 장엄하다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길은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농민군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전봉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 죽음은 기록되리라. 네. 기록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금티에 대한 네. 소설을 안 했을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금티에서 있었던 숙연한 장엄한 순간들의 기록을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자료는 무한대로 자료 좀 그만 줘요. 무한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집에 이만큼 쌓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에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 농민군들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중심이 되는 인물만 살펴봤지 거기에 실제 참여했던 농민군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듣게 되겠네요.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